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심화 이번 시간에는요 거시경제학 파트 2 소비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우선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교재 112페이지 가보시면 소비와 소비 지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컨섬션이고 소비 지출은 익스펜디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소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벌어요? 소비하려고 버는 거지. 그래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효용을 누리잖아. 그러니까 바로 당장 소비했다 돈이 다 나가는 건 아니야. 우리가 리스나 렌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섬션이라는 소비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여 약간 효용을 누리는 효용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비 지출이다 라고 하면은요, 익스펜디처라는 게 있잖아.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자체야. 구입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서 말 그대로 돈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라면, 음료수, 채소 이런 비내구재를 합니다. 이거는 구입함과 동시에 소비를 하는 거지. 근데 내구재를 합니다. 자동차 같은 거는 요즘에 이제 리스나 이런 게 있으니까 렌탈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쓰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 돈을 지불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소비는 10년 동안 소비하는데 돈은 일시불로 지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출은 바로 나가지만 소비는 서서 이루어진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에 대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인 총수요를 분석할 때는요. 소비라는 것은 여러 연도에 걸쳐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소비하는 거니까 소비 지출이라는 말이 조금 더 좀 타당하다 해서 지출 이 말을 붙일 거예요. 자, 우리 소비함수에 대해서 다양한 소비함수 논쟁 있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비와 관련한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 뿐만 아니라 나의 웰스 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자율 아니면 항상소득, 미래에 대한 예상소득 이런 것들 아니면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이렇게 고려하는데 자, 119페이지 가보시면 피셔의 이기관 모형이 있습니다. 어빙 피셔죠. 인터템포럴 해가지고 현재와 미래 두 개 기간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기관 모형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 개요를 볼게요. 경제 전체 소비는 개별 가계의 소비 지출을 합한 것으로서 경제 전체 소비에 대해서는 개별 가계의 소비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들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얼마나 할래 요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2번 가계의 소비 저축 의사결정을 대표하는 모델이 피셔의 이기간, 인터템포럴 다기간 선택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만 있다 얘기할 거고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풀면 n기까지 확장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와 미래 간의 기간 간, 시점 간 소비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내용을 살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소비자의 균형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미시경제 파트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선 거긴 예산제약식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예산선 바로 여러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써요?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요거는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야 되고 현재 소비 요 앞에 가격 1이 생략된 거야. 미래 소비 1 플러스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있으면 현재 소득 그리고 미래 소득,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미래에 관련된 것은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할인을 통해 가지고요 서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할인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을 1 플러스 R로 할인하고요. 미래에 발생하는 소비를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선이고요. 자, 효용 극대화다라고 하면은요. 효용을 극대화해요. 효용 함수 생각했을 때 C1과 C2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예산선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칠판에 그림을 나타내서 표현하죠. 자,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렇게 무차별 곡선 나타내고요. 오케이? 이 효용함수가 주어집니다. 계산 문제까지 보셔야 돼. 예산선을 봅니다. 예산선. 예산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2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C2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C1 넘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C1 플러스 1 플러스 R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지. 잔챙이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에서 이게 바로 예산선이 되고요. 기울기가 1 플러스 R 마이너스 뺄게요. 그러면 위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효용이 극대되는 상태를 보면 요런 점보다 요 점이 바로 효용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2점이라 할게. 요 2점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 2점이 효용 극대화가 되는데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했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 1, 2 예산선의 기울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선택점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C1이고 C2 이렇게 있을 때 거기 책에 보시면 초기 부존점 해서 오메가 이렇게 잡았어요. 초기점이야. 그럼 내가 버는 소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Y1과 Y2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얘가 여기 입혀지는데 이렇게 됐다 할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래요. 이렇게 되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만 원인데 그거보다 소비가 그거보다 훨씬 더 작아요. 여기가 미래 소비가 되는 거죠. 부등호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가 더 작아.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을 저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4번 소비자 균형점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저축자가 되는 것이고 효용 극대화 선택이 이쪽에 위치한다라고 할게요. 색깔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위치한다 할게요. 그럼 거기 보시면 차입자가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F라고 하면 차입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봐주시고 자, 5번에 보시면 소비자의 저축과 차입자는요. 무차별 곡선 생각해봐.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게 되면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 알다시피 선호를 나타내는 좀 더 무차별 곡선이 완만하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MRS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축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차별 곡선이 좀 가파르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차입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6번이 결론이야. A는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보다 작아서 이 경우지.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보다 작아서 저축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F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버는 소득이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을 내가 썼어. 그러면 차입자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소비의 평준화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벌었는데 노후에는 좀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럼 지금 당연히 많이 벌어서 많이 펑펑 쓰고 노후에는 못 버니까 가난하게 막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죠.
소비를 가능한 한 평평하게 만들었을 때 효용이 극대됩니다. 자, 여기서 효용 극대화 선택하는 거 했을 때 보통 이거를 소비의 평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비를 평평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그림에서 각 개인이 부전점에서 소비할 때 I0의 효용을 얻게 되지만 차입이나 저축을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노랑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축인데 여기 선택하면 요거보다는 차입을 저축을 통해서 효용을 극대시킬 수 있고요. 자, 차입하는 사람은 F점을 선택하는 것보다 여기를 오메가를 선택하면 효용이 더 낮을 텐데 차입을 통해서 효용을 더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소득의 흐름과 무관하게 적절하게 현재와 미래 소비의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 소비의 평준화, 컨섬션을 스무팅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는 이자율의 상승. 보통 이거는 거시경제학에 나온다기보다는 미시경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자율이 올라간다 할게요.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예산선에서 봐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연두 색깔에서 빨간 색깔처럼 보이잖아. 현재 소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집니다. 미래 소비 가격이 싸지는 거야.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은행에서 이자율을 5% 주는데 10% 두 배나 준대. 근데 내가 은행에 예금하면 5% 이득 얻을 걸 10%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예금하지 않으면 그치, 마음이 더 아까운 거 아니야? 내가 저 이자 소득 얻을 수 있는 걸 포기해야 됐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소비에 대한 가격, 현재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대체 효과는 뭐야? 상대 가격이 변한 거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자, 그러면 상대적인 상대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현재 소비 어떻게 합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현재 소비 반대를 저축이라 보세요. 저축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대체효과, 소득효과, 화살표로 설마 암기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미시에서도 왜냐면 계산 문제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저축자랑 차입자랑 차이가 나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축자 보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저축자 영역 아니야?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저축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질소득이 증가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차입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산선 영역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저축자와 차입자가 있는데 이 저축자는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차입자는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축자랑 차입자가 돼서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현재 소비는 증가하고 물론 미래 소비도 증가합니다. 이건 다 정상인재니까. 감소하면 현재 소비 감소하고 미래 소비 감소합니다. 현재 소비 반대를 저축이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려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 차입자, 저축자인 경우, 대체효과, 소득효과인 경우 이 둘을 합친 총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표를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 그림 통해 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현재 저축 나타내는 것은 현재 소비 반대라고 보시면 돼. 저축자인 경우는 요거 소득효과, 이게 소득효과야. 소득효과는 저축자, 차입자, 예산선의 영역이 달라지니까 요게 대체효과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치셔야 되고요. 저축은 현재 소비 반대로 보세요. 저축은 현재 소비 반대. 이렇게 저축은 현재 소비 반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었는데 그 소득이 증가했을 때 최적 소비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밑에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건 아니고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초기 보존점이 여긴데 효용 극대화 선택이 2점 이렇게 있어요. 무차곡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 소득이 증가한다, 미래 소득이 증가한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어차피 내가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옆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미래 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상방으로 이동해서 얘가 예산선이 밖으로 가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 시 이렇게 이 주관식일 때는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셔야 되는데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소득이 Y1에서 Y1의 프라임으로 변화하면 동그라미 2번 예산선이 밖으로 이동하고요. 자, 그럼 F점으로 효용극대화 선택이 바뀌어요. 물론 마찬가지야. 미래 소득이 증가한다 해도요. 효용극대화하는 선택이 거기 F점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미래 소득이 증가할 때, 현재 소득이 증가할 때 예산선의 영역이 밖으로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면서 F점이 되면서 5번 어느 한 기간의 소득이 증가해도 증가된 소득은 두 기간의 소비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시죠? 자, 6번. 자,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과 달리 한 기간의 소득 증가는 생애 전 기간에 걸친 소비 증가에도 활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내가 만약에 현재 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미래 소득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일부는 현재 소비에도 증가하지만 일부는 미래 소비를 위해서도 이렇게 넘겨주게 된단 말이죠. 내가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보고 미리 땡겨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을 받거나 차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시사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과는 달리 여기 피셔의 2기간 소비 모형에서는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생애 전체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사결정이 전 세계에 걸친 소득의 흐름, 생애 전체의 소득의 흐름 요거 속에서 내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애 전체에 걸쳐서 본다라고 해서 이게 forward looking 해서 미래 전망적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미래 전망적 소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항상소득 가설이나 라이프 사이클 생애주기 가설, 랜덤워크 가설 이런 거에 대한 기초,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저 뒤에 리카르도 대등정리랑 연결해서 재정정책 할 때 써먹기도 하지만 미시경제 파트에서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의 선택 그거 할 때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항상소득 가설 거기 나와 있고요. 항상소득 가설과 관련해서는 심층은 아니고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상소득 가설과 조세정책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소비가 항상소득 가설에는 뭐에 영향받냐면 퍼머넌트 인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그래서 단순히 내가 소득이 증가했다 해서 소비의 증가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항상소득과 트랜지토리 임시소득으로 구성되는데 항상소득이 증가해서 내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소비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임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소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볼게요. 1번, 2번. 뭐가 중요해? 세율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케인즈의 소비 이론에서는 지금 현재든 언제든 세금을 깎아주면 바로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시적인 그게 중요해. 영구적인 일시적인 임시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소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니까.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일시적인 세율 인하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고요. 영구적인 세율 인하는 당연히 항상소득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책 효과 표로 정리한 거 있잖아. 총수요 증가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사람들이 뭐야 잠깐만 소득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원래 상태네. 그렇게 되면
총수요 증가도 소폭이고요. 그게 다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적인 효과를 증가시키려면 세율 인하했을 때 어떻게 인하해야 된다? 항상 소득을 증가시키게 되는 여기 요걸 증가시키게 되는 요거는 영구적인 세율 인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다음 생애주기 가설 거기 보시면 밑에 소득과 소비해서 라이프 사이클 가설 나와 있는데 예,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입 제약과 소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점 간 자원 배분은 내가 이건 지우고 다시 할게요. 좀 뭔가 소비를 더 해야 돼. 밑에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가 있는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오메가 초기 부전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차별 곡선이 결정되는 이점 요거를 선택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차입을 하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이 크기만큼을 차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 거예요. 이게 차입의 크기야. 차입의 크기입니다. 크기. 오케이? 그래서 내가 효용을 더 극대화할 수 있지. 만약에 차입이 불가능하면 내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선택하는 것보다는 효용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1번 보세요. 차입이 제약이 빠지면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차입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차입이 안 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예산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여기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차입을 통해서 이 제로를 선택하는 게 불가능한 거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차입 제약이 존재하면 차입 제약이 존재 시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을 선택할 수 없고 이 점은 선택이 불가하고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오메가 점을 그대로 이거만 선택할 수 있어. 요거만 선택일 가능 이렇게 제약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차입 제약 2번 현실에서 담보 제공이 안 되거나 신용도가 낮은 개인은 차입하고 싶어도 제가 대학원을 갑니다. 학원을 다닐 거예요. 안 됩니다. 담보 없으면 안 빌려줘요. 이런다고 은행은 무슨 어떻게 나한테 빌려줬다가 내가 원금마저 못 갚게 되면 은행이 손해니까 그렇게 못 한다고요. 자, 이게 거기 3번에 보시면 유동성 제약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차입 제약이라든가 유동성 리퀴디티라는 말을 써요. 유동성 제약과 동일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입이 없었을 때보다 차입 제약이 빠지면 내가 요 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차입이 가능한 경우보다 효용이 어떻게 해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차입 제약과 소비 볼게요. 1번 밑에 그 별표하세요. 항상 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에는 항상 주어진 이자율로 차입과 저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는 별로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차입 제약에 놓여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내가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차입을 못하고 있어. 지금 당장 소비에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차입 제약이 없으면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밸런스를 조정해가지고 항상 소득 가설, 미래 전망적인 생애 주기 가설 이게 들어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입 제약이 존재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는 항상 소득 가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는 생애 주기 가설이라든가 요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얘가 성립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예, 맞아요. 그냥 현재 소득에만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현재 소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자, 2번. 차입제약에 놓여 있는 개인은 현재 소득이 증가하면 즉각 소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의 과잉 민감성 이렇게 합니다. 소비의 과잉 민감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밑줄 치세요.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 효과가 절대소득 가설이 좀 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 랜덤워크 가설 뭐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 할인과 소비의 시간 비일관성 나와 있는데 거기 과거의 기출에서는요. 동그라미 4번은 레입슨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미래 소비에 대한 할인율이 장기보다 단기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계획하는 미래와 막상 미래에 도착했을 때의 미래, 내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 바라보는 거랑 막상 미래 갔을 때 미래랑 그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행동경작 관련해서 쌍곡선 할인해가지고 설명이 좀 나와 있긴 한데 그냥 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행동경작, 행태경작 관련한 그런 것들 나와 있구만. 거기 7번 보시면 비슷해요. 나 오늘까지만 담배를 피우고 내일부터 금연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막상 내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심은 내일부터야. 또 이렇게 된다 이거지 뭐. 자꾸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그런 거랑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투자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는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투자 함수 나타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타 등등 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토빈의 Q,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영향 미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투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순편익의 현재가치법이 있고요. 내부 수익률 법이 있고요. IRR법이 있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볼 건데, 자, 우리한테 시험 문제 중요한 거는요. 139페이지 심층 연구에 조세 정책과 소비 투자, 그걸 좀 보셔야 돼. 정부가 투자를 좀 뭔가 촉진시켜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책을 쓴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기타 중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할게요. 정부의 정책이, 정부의 팔러시가 이렇게 투자에 영향 미치는 걸 볼 건데 우선 조세 정책과 소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세율 인하하는 거는 소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오셨죠? 영구적인 세율 인하가 소비를 변화시킵니다. 오케이? 근데 조세 정책은요, 이게 반대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시적인 투자세 공제, 일시적인 세율 인하, 텍스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세율을 인하한다 할게, 텍스를 인하한다 할게. 아니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소비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세율 인하는 소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 근데 투자 관련해선 일시적인 세율 인하가 얘가 투자에 영향이 더 크게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여러분 24년도 12월까지만 투자를 하시면 세액 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겠습니다. 그럼 그때 세금 깎아주는 기간 안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영구적인 세율이나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 올해를 하시던 내년에 하시던 언제 하시더라도 세금을 깎아주겠습니다. 그럼 뭐 굳이 지금 당장 투자할 필요가 없지. 내년에 해도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러니까 급하게 투자가 팍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 따라서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침체기에 투자 증대를 통한 유효 수요를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일시적인 세율 인하가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가속도 원리는 뭐 그냥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세요. 옛날 얘기입니다. 투자에 영향 미치는 요인, 기타 요인들 중에서 1번 볼까요? 산출량,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자본재가 필요하니까 자본재, 노동과 자본은 파생 수요잖아. 기업의 투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출량의 변화에 따라서 유발된 투자를 우리가 유발 투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통상적으로 소득이 변할 때 투자가 더 급격하게 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 가속도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투자는 기본적으로 거기 밑에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재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투자는 자본재 K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거기 보시면 목표로 하는 자본재 양이 있어요. 그래서 T기의 자본재가 있는데 전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하니? 이게 바로 투자가 되는 거죠. 전년도보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전자칠판이 5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현재 2대가 있어. 얼마나 증가시켜야 돼? 3개를 더 추가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3대를 추가적으로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하는 자본량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증가해야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데,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7번에 보세요. 위에 식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람다라는 게 뭐 1이 아니라 0.5다. 학원에 만약에 돈이 없어. 그럼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건데 5개에서 필요한데 2개밖에 없으니까 3개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바로 즉각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서서히 증가시키는 걸 거기 보시면 밑줄 치시죠. 7번에 신축적 가속도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량이 조정된다. 서서히 조정된다. 목표하는 걸 위해서 서서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즉각 조정 모형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플렉서빌리티에서 신축적인 조정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 관련해서요. 141페이지 가보시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식을 보고 계산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전파의 조르겐슨 모형이죠. 조르겐슨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 아니, 자본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자본을 사용하면 비용이 들어요.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보셔야 돼. 4번의 식, 아니 위에 식도 보세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 유적 코스트라고 씁니다. 보통은. 이거는 여러분 실질 임금으로 실질 이자율을 바꾸지 마시고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 감가상각률, 그리고 자본재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요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밑에 거기 보시면 자본재 가격 1번에 박스를 보시면 자본재 가격이 1,000만 원이고 1,000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이고 이자율이 10%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은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명목 이자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0.1 이렇게 할까요? 10%이고 감가상각률이 5%이고 0.05 오케이.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3%이고 3%죠. 0.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이자 비용은 총 얼마야? 이렇게 대입하면 돼. 그래서 12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120만 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자본을 사용해서 120만 원 지출을 했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돈이 120보다 더 큰 150만 원 돈을 벌었다 그러면 투자하는 거지. 근데 100만 원 벌었어. 들어가는 비용은 120인데 그럼 투자 안 하는 거지 뭐. 간단한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적 자본량의 결정은요. 여기 자본의 사용자 비용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VMPK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뭐 그거니까 가볍게 보시죠. 얘랑 뭐가 같다? 자본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코스트잖아. 이건 코스트. 그 비용이 뭐야? VMPK. 자본을 하나 사용했을 때 자본재 거기서 얻게 되는 물건 만든 거 가격과 곱하기 자본의 한계 생산. 이게 식이 어떤 걸 나타냅니까? 베네핏이지, 베네핏. 그래서 코스트와 베네핏을 고려해서 얘가 둘이 같을 때가 바로 최적이다. 요걸 활용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투자의 결정 요인 그대로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는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도 중요한데 거기 144페이지 가보시면 토빈의 Q 있잖아요. 토빈의 Q.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요것도 체크하셔야죠.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 신고자납파 투자 이론과 토빈의 Q, 주식시장과 여러 가지 증권시장에서 평가되는 밸류와 들어가는 대체 비용이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심층 연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두 개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그래서 표에 보시면 신고전압화 투자 이론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해서 Q가 올라가니까 투자가 증가하고요. 자본재 가격이 하락하면 실물 자본에 자본재 구입하는 가격이 하락하는 거니까 토빈의 Q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자본재 가격 PK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투자가 증가하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역시 신고전압화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서는 자본의 비용이 하락하니까 투자가 증가하고 토빈의 Q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에 돈이 가는 돈이 저 주식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기 나와 있는 투자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증가해서 토빈의 Q가 커져서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주택 투자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재고 투자도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48페이지 가보시면 불확실성 하에서의 투자 해서 예전에 회계사 시험에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거시경제학에 요게 들어가면서 나왔는데 투자 옵션 모형이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거나 그렇게 확 일을 저질러 버리면 미래가 불확실할 때 빼도 박도 못 하잖아. 내가 선택할 수 없단 말이야. 내가 말이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할게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 옛날에는 보통 보면은 좀 시험 문제가 좀 그랬죠. 국어, 영어 같은 게 앞뒤가 꽉 막힌 거야. 그래서 공무원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밖에 나가서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지. 내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로 했다? 그럼 그 공무원 영어를 하게 되면 밖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시험 합격을 위해서 막 공부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저지르고 나면 내가 빼도 박도 못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토익이라든가 일상적인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어차피 공무원 영어에도 그걸로 대체되거나 하면 시험을 본다 하는 게 낭비는 아니지. 마찬가지예요. 불확실성 하에서 거기 보시면 한번 투자를 저지르게 되면 첫 번째 좀 밑줄 치세요. 비가역성이라 합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짓고 난 이후에 경기가 나빠지잖아? 그럼 제품이 예상만큼 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이 커. 그러니까 그때는 좀 두고 보는 거야. 게임 이론 하는 거랑 비슷해. 관망하는 거지.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지켜보는 겁니다. 3번의 딕시트는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뒤로 미루고 뭐 개인도 마찬가지죠. 좀 뭔가 움츠려 듭니다. 자금을 보유하는 일종의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투자는 위축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소비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렵진 않지만 약간 미시경제학적인 얘기니까 수식 잘 정리하시고요. 또 시점간 자원 배분, 그건 미시경제학과 관련됐으니까 잘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